안녕하세요. 크리스탈과 함께 책 읽는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하실 작품은 투르게네프의 첫사랑입니다. 투르게네프는 러시아의 소설가로 1818년 중부 러시아의 요롤주에서 출생했습니다. 어머니의 영지인 스파스코에서 유년 시절을 보냈습니다. 아버지는 귀족 출신이었지만 가난한 사관이었으며 어머니는 천여 명의 농노를 거느린 완고하고 독선적인 여지주로 6살 연상이었습니다. 폭군 같은 여지주와 학대받는 농노들의 비참한 생활은 감수성이 풍부한 소년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겼으며 그의 아버지나 어머니의 모습은 첫사랑, 무무 등의 작품에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15세 때 모스크바 대학 문학부에 입학했으며 이듬해 페테르부르크 대학으로 옮겨 문학 서클에 출입하면서 바이런풍의 낭만주의 경향의 시쓰기에 몰두했습니다. 그 후 벨린스키의 영향을 받아 러시아의 현실을 날카롭게 주시하는 사실주의 경향이 강해졌으며 사냥꾼의 일기로 작가로서의 기반을 다지게 됩니다. 1843년 서사시 파라샤를 발표하면서 문단에 데뷔했으며 1856년 첫 장편소설인 루딘을 발표하고 작가로서의 지위를 더욱 확고히 다진 그는 귀족의 보금자리, 아버지와 아들, 그 전날 밤, 연기, 처녀지 등의 작품을 남겼으며 1883년 65으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는 러시아 최대의 미문가로 평가되며 톨스토이, 도스토예프스키와 함께 러시아의 3대 문호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9. 사실 나의 열정은 그날부터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지만 그때 나는 처음 직장에 들어간 사람이 느끼는 것과 비슷한 기분을 느꼈다. 나는 이제 어린 소년이 아니라 사랑에 빠진 사나이가 된 것이다. 나의 열정이 그날부터 시작되었다고 하였지만 나의 괴로움도 역시 바로 그날부터 시작되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지나이다가 곁에 없으면 나는 풀이 죽어 슬픔에 잠기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나는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고 무엇을 해도 제대로 되지 않았으며 하루 종일 오직 그녀만을 생각하게 되었다. 나는 비애에 잠기고 말았다. 그러나 그녀 옆에 있다고 해서 결코 편안한 것은 아니었다. 질투를 하거나 아니면 나 자신이 보잘것없는 존재임을 스스로 느끼게 되어 공연히 화가 나기도 했으며 때로는 비겁하게 굽실거리기도 하였다. 그러면서도 참을 수 없는 힘이 나를 그녀에게로 끌고 가는 것이었다. 그리고 나는 언제나 무의식 중에 행복의 전율을 느끼며 그녀의 방문턱을 넘어서는 것이었다. 지나이다는 내가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을 곧 눈치챘다. 나 역시 그것을 숨기려 하지 않았다. 그녀는 나의 연정을 재미있게 여기고 나를 희롱하기도 하고 달래기도 하고 또 괴롭히기도 하였다. 자기가 다른 사람에게 최대의 한이와 깊은 비애의 원인을 제공하고도 아무런 책임이 없는 절대적인 힘의 근원이 된다는 것은 기분 좋은 일일 것이다. 어느새 나는 그녀의 소나기에서 벗어날 수 없는 마치 말랑말랑한 밀랍과 같은 존재가 되어 있었다. 그런데 나 혼자만 그녀를 사랑하고 있는 것은 아니었다. 그녀의 집을 드나드는 남성들은 누구나 그녀에게 반해 있었다. 그녀는 그들을 모조리 밧줄로 묶어서 자기 발밑에 꿇어 엎드리게 하였다. 그녀는 그들의 마음속에 희망을 안겨주기도 하고 때로는 불안감을 들이오기도 하여
그들을 자기 마음대로 조롱하는 그것을 그녀는 자기들끼리 맞붙어 싸우게 하는 것이라고 했다. 즐거움으로 삼고 있었다. 그러나 그들은 이러한 상황을 조금도 싫어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녀에 대한 복종심만 더해졌다. 싱싱하고 아름다운 그녀의 몸 전체에서는 교활함과 무관심, 기교와 단순함, 조용함과 활발함이 뒤섞여 있어 일종의 독특한 매력이 넘쳐 흘렀다. 그녀의 일거일동이나 이야기하는 것 또는 그 밖에 아무리 사소한 움직임에도 무어라고 말할 수 없는 경쾌한 아름다움이 넘쳐 흘렀다. 모든 점에 있어서 다른 사람으로서는 흉내도 낼 수 없는 생동하는 생명력이 느껴졌다. 그녀의 얼굴 역시 쉴 새 없이 변화하여 언제나 활기가 넘쳐 흘렀다. 그리고 그 표정은 냉소와 수심과 정열을 동시에 나타내고 있었다. 바람이 기분 좋게 부는 맑게 갯날의 구름처럼 온갖 감정이 가볍고 재빠르게 그녀의 눈과 입가를 끊임없이 스쳐가는 것이었다. 지나이다를 숭배하는 사람들은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그녀에게 필요한 존재였다. 그녀가 나의 맹수라고 부르기도 하고 때로는 나의 사람이라고도 부르는 베로브 조로프는 그녀를 위해서라면 불 속에라도 뛰어들 만한 사람이었다. 자기의 지력이나 그 밖의 재능에 자신이 없는 그는 끊임없이 그녀에게 구원하면서 다른 남성들은 말로만 애정을 표시한다고 은근히 투정하는 것이었다. 마이다노프는 그녀의 영혼을 시적 감성으로 올리려고 하였다. 그는 문학을 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듯이 상당히 냉정한 성격이었지만 그녀를 사랑하는 면에서는 다른 남자들과 다를 바 없었다. 입버릇처럼 그녀를 사랑한다고 맹세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도 마음속으로 그처럼 다짐하고 있는 것 같았다. 그는 수없이 많은 시로써 그녀를 찬미하였는데 그것은 어쩐지 자연스럽지 못하면서도 감격적인 어조로 낭독하여 그녀에게 들려주는 방법이었다. 그녀는 그를 별로 인정하지 않았으므로 정성 어린 작품을 실컷 듣고 나서는 분위기를 바꿔야 한다면서 다시 푸시킨의 시를 낭독하게 하는 변덕을 보였다. 루시는 빈정거리기도 잘하고 노골적인 말을 예사로 짓거리는 의사였지만 그녀의 사람됨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다. 그는 그녀가 있건 없건 그녀를 마구 욕하면서도 어느 누구보다도 그녀를 사랑하고 있었다. 그녀는 그를 존경했지만 그렇다고 그에게 특별한 관심을 보이지는 않았다. 그리고 때때로 그도 자기의 소나기에 있다는 것을 은근히 나타내고는 일종의 심술궂은 쾌감을 느끼곤 했다. 나는 애정 따위는 모르는 경박한 여자예요. 아마 배우의 소질을 타고난 모양이죠. 그녀는 언젠가 내 앞에서 그에게 이렇게 말한 적이 있다. 아, 좋은 수가 있군요. 손을 잠깐 내놓으세요. 바늘로 찔러드릴 테니까요. 이 젊은 분 앞에서 부끄럽게 생각하고 아파할 테지요. 그래도 당신은 성실한 분이니까 아파도 참고 아무렇지도 않게 웃겠지요. 루시는 얼굴을 붉히고 고개를 옆으로 돌리고는 입술을 깨물었지만 결국 손을 내밀었다. 그녀가 바늘로 꾹 찌르자 그는 과연 웃기 시작했다. 그녀는 바늘을 꽤 깊이 찌르고는 공연히 이리저리 시선을 피하고 있는 사나이의 눈을 빤히 들여다보면서 깔깔거리고 웃어대는 것이었다. 내가 가장 알기 어려운 것은 지나이다와 마레프스키 백작가의 관계였다. 그는 잘생기고 재주있고 영리한 사람이었지만 불과 16살밖에 되지 않는 나의 눈에도 어딘가 사기꾼 같은 데가 여러 군데 엿보였다. 나는 지나이다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데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그녀는 어쩌면 그 엉터리를 눈치채고도 그러한 점을 별로 싫어하지 않는 것인지도 몰랐다. 불규칙한 교육과
기묘한 교우 관계나 습관, 그리고 언제나 곁에 붙어 있는 어머니, 가난한 생활과 무질서, 게다가 젊은 처녀에게 주어진 자유, 주위 사람들보다도 한층 뛰어나다는 우월감 등에서 비롯되는 모든 조건이 그녀에게 거의 경멸하는 듯한 무관심한 태도와 괴팍스런 성격을 조장한 것이다. 어떤 일이 생겨도 예컨대 보니 파치가 와서 설탕이 떨어졌다는 말을 하거나 어떤 좋지 못한 소문이 들려와도, 또한 손님들이 서로 다투는 일이 있더라도 그녀는 단지 곱슬곱슬한 머리를 흔들면서 하찮은 일 가지고 라고 말할 뿐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았다. 반면에 나는 피가 한꺼번에 머리로 몰려오는 것 같은 느낌을 강하게 받을 때가 종종 있었다. 마레프스키가 마치 여우처럼 교활하게 몸을 건들거리며 그녀에게로 다가가서 경쾌한 포즈를 취하거나 그녀의 의자 뒤에 기대서서는 잠옷 흐뭇한 듯이 미소를 띠고서 그녀의 귀에 무슨 말인가를 소곤거리고 그녀는 그녀대로 팔짱을 끼고 그를 바라보면서 미소를 짓거나 고개를 저을 때면 정말 견딜 수가 없었다. 마레프스키 같은 사람을 집에 드나들게 하다니 당신도 이상하군요. 나는 언젠가 그녀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뭐가 어때서요? 그분의 수염이 근사하지 않아요? 하고 그녀는 대답하였다. 그리고 그런 것은 당신이 참견할 일이 아니에요. 혹시 당신은 내가 그분을 사랑하고 있다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하고 그녀는 언젠가 나에게 말한 적이 있었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나는 내가 놓인 위치에서 내려다보아야 하는 그런 사람은 사랑할 수 없어요. 나에게는 나를 꼼짝 못하게 하는 그런 사람이라야 하니까요. 그렇지만 그런 사람은 아무래도 만날 수가 있을 것 같지가 않아요. 나는 결코 누구의 손에도 잡히지 않을 거예요. 그렇다면 당신은 끝내 사랑을 할 수가 없겠군요. 그렇다고 당신까지도? 내가 당신마저도 사랑하지 않는다고요? 라고 말하면서 그녀는 장갑 끝으로 내 콧잔등을 툭 쳤다. 지나이다는 나를 마음대로 가지고 놀았다. 3주일 동안 날마다 그녀를 만났는데 그녀는 만날 때마다 다른 방법으로 나를 골려주었다. 그녀가 우리 집에 놀러 오는 일은 별로 없었지만 나는 그것을 섭섭하게 생각하진 않았다. 그녀는 우리 집에 오면 의젓한 아가씨, 즉 공작의 따님으로 변하는 것이었다. 게다가 나도 우리 집으로 그녀가 오는 기회를 될 수 있는 대로 만들려고 하지 않았다. 어머니가 눈치챌까봐 겁이 났던 것이다. 어머니는 지나이다에 대하여 매우 좋지 못한 감정을 갖고 있을 뿐 아니라 우리를 경계하는 눈초리로 감시하고 있었다. 아버지는 별로 두렵지 않았다. 아버지는 아무 눈치도 채지 못한 듯이 대해 주었으며 지나이다와는 많은 이야기를 하지 않았지만 아버지의 말에는 어딘지 모르게 특별히 재치 있고 무엇인가 의미심장한 것이 있었다. 나는 공부도 독서도 중단해버렸다. 가까운 곳을 산책하거나 말을 타고 멀리 가는 것도 그만두었다. 그리고 마치 발이 묶인 딱정벌레처럼 조그만 별채 주위를 끊임없이 맴돌고 있었다. 나는 언제까지나 그곳을 떠나고 싶지 않았지만 그러나 그럴 수는 없는 일이었다. 어머니의 잔소리가 점점 심해졌고 어떤 때는 지나이다마저 나를 쫓아냈기 때문이었다. 그럴 때면 나는 내 방에 처박혀 있거나 혹은 정원 끝에 높은 석조 온실에 허물어진 곳에 기어 올라가 한 길로 향한 벽에다 발을 늘어뜨리고 앉아서는 몇 시간이고 움직이지 않고 어느 무엇에도 눈을 돌리지 않은 채 멍하니 앞만 바라보고 있었다. 먼지를 흠뻑 뒤집어 쓴 쐐기풀 위에 하얀 나비 몇 마리가 날개를 팔랑거리며 이리저리 날아다니고 있었다. 날쌔 보이는 참새 한 마리가 바로 곁에 있는 깨진 붉은 벽돌이에 앉아서 계속해서 온몸을 앞뒤로 돌리며 꽁지를 부채살 모양으로 펴고서
신경을 곤두세우는 소리로 짹짹거리고 있었다. 여전히 나를 경계하는 까마귀들은 벌거숭이가 된 키가 큰 자작나무 꼭대기에 앉아서 가끔 생각난 듯이 까옥거리고 있었다. 그 엉성한 나뭇가지를 태양과 바람이 조용히 희롱하고 돈수코의 수도원 종소리는 때때로 바람을 타고 은은하고 서글프게 들려왔다. 나는 가만히 앉아서 주위를 둘러보고 또 귀를 기울였다. 그러자 나의 마음엔 무어라 형용하기 어려운 감회가 넘쳐 흘렀다. 그리고 그 감회에는 우수도 희열도 미래에 대한 예감도 희망도 그리고 삶의 공포도 나의 마음속에서 발효하고 있는 것 중 어느 한 가지에도 분명히 이름 붙일 수 없었던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나는 이와 같은 모든 것을 통틀어 하나의 이름, 즉 지나이다라는 이름으로 불렀어야 했을지도 모른다. 한편 지나이다는 여전히 고양이가 마치 쥐를 놀리듯이 나를 놀리고 있었다. 그녀가 나에게 아양을 떨면 나는 곧 흥분하여 녹아나는 듯한 기분이 되고, 그러다가 갑자기 나를 밀어버리면 나는 그녀의 곁에 다가가지도 못하고 감히 그녀의 얼굴을 쳐다볼 수도 없었다. 아직도 기억하고 있지만 그녀는 며칠 동안 나에게 몹시 쌀쌀하게 대한 적이 있었다. 나는 두려움에 떠는 겁쟁이가 되어 벌벌 떨면서 별채로 달려가서는 되도록 늙은 공작 부인의 곁에 붙어 있으려고 했다. 공교롭게도 그 무렵 부인은 몹시 화가 나서 나 따위는 전혀 관심이 없었다. 수표 사건이 불리하게 되어서 부인은 2번이나 경찰관과 시비를 벌였던 것이다. 어느 날 나는 담 옆에 뜰 안을 걷고 있다가 지나이다의 모습을 발견하였다. 그녀는 두 손으로 땅을 짚고 파란 잔디 위에 앉아서 꼼짝도 하지 않았다. 내가 소리 없이 지나치려고 하자 그녀는 갑자기 얼굴을 들더니 무엇인가 명령하듯이 내게 손짓을 했다. 나는 그 자리에 멈춰섰지만 처음에는 무슨 뜻인지 알아차리지 못했다. 그녀는 다시 한번 손짓을 되풀이하였다. 나는 곧 담을 뛰어넘어 재빠르게 그녀에게로 달려갔다. 그러나 그녀는 눈짓으로 나를 제지하고 손가락으로 두어 발짝 떨어진 좁은 길을 가리켰다. 나는 어찌해야 좋을지 어리둥절한 나머지 길가에 무릎을 꿇었다. 그녀의 얼굴은 너무도 창백하고 눈이며 코며 얼굴 윤곽 하나하나에 깊은 비애와 피로의 빛이 넘쳐 흘렀으므로 나는 가슴이 터질 것만 같았다. 나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중얼거렸다. 무슨 일이 있었나요? 지나이다는 손을 뻗어 풀잎을 뽑아서 이로 씹어보고는 저쪽으로 휙 던져버렸다. 당신은 나를 사랑하고 있죠? 하고 그녀는 덧붙였다. 그렇죠.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이제 와서 새삼스럽게 무슨 대답이 필요하겠는가. 그렇죠. 그녀는 여전히 나를 바라보며 같은 말을 되풀이해서 물었다. 물론 그렇겠죠. 눈이 똑같아요. 그녀는 덧붙여 말한 후 생각에 잠기더니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난 모든 게 다 싫어졌어. 이 세상 끝까지라도 가버렸으면 좋으련만. 난 정말 견딜 수 없어. 나는 이런 일을 감당할 수 없어. 그런데 내 앞날은 어떻게 될 것인지. 괴로워. 정말 괴로워 죽겠어. 왜 그러시죠? 나는 겁먹은 표정으로 물었다. 지나이다는 아무 대답도 없이 단지 어깨만 움찔해 보였다. 나는 여전히 무릎을 꿇고 비통한 마음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한마디 한마디는 내 가슴 속에 깊이 깊이 파고들었다. 그때에 나는 그녀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라면 기꺼이 내 생명이라도 바칠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리고 무엇 때문에 그녀가 그처럼 괴로워하고 있는지 그 까닭을 알 수 없었지만 그녀가 견딜 수 없는 슬픔의 발작에 못 이겨 뜰에 나오자 갑자기 발목이라도 부러진 듯 땅 위에 쓰러진 광경을 머릿속에 똑똑히 그려볼 수 있었다. 주위는 온통 햇빛을 받아 밝고 푸르렀다. 바람은 산들산들 나뭇잎을 스치고 이따금 지나이다의 머리 위로 뻗은 기다란 딸기나무 가지를 흔들고 있었다. 어디선가 구구구 비둘기 울음소리가 처량하게 들려왔다. 꿀벌은 드문드문 나 있는 풀 위를 낮게 날아다니며 붕붕거렸다. 눈을 들면 푸른 하늘이 부드럽게 펼쳐져 있었다. 나는 말할 수 없는 슬픔에 휩싸였다. 나에게 어떤 시든지 들려주세요. 지나이다가 작은 소리로 말했다. 나는 당신이 시를 낭독하는 것이 무척 좋아요. 마치 노래를 부르는 듯 하지만 그래도 상관없어요. 그것은 젊다는 증거니까요. 푸시킨의 그루지아의 언덕에서를 들려주세요. 그렇지만 우선은 내 옆에 앉으세요. 나는 지나이다의 명령대로 그루지아의 언덕에서를 낭송했다. 사랑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라고 지나이다는 중얼거렸다. 그래서 이 시가 좋다는 거죠. 이 세상에 없는 것을 들려주니까. 그리고 실제로 있는 것보다 더 훌륭할 뿐더러 진실에 훨씬 더 가까우니까요. 사랑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으려 해도 그렇게 되지가 않는군요. 그녀는 다시 입을 다물더니 갑자기 벌떡 일어섰다. 자, 그만 가요. 집에 마이다노프가 와 있어요. 그는 자기가 지은 장편시를 갖고 왔는데 그대로 두고 나왔어요. 그이도 역시 괴로워할 거예요. 그렇지만 어쩔 수 없지요. 당신도 언젠가는 알게 되겠지만 제발 나에게 화는 내지 말아요. 지나이다는 재빨리 나의 손을 잡고 별채를 향해 뛰어갔다. 마이다노프는 방금 출판되어 나온 그의 작품 살육자를 낭독하기 시작했지만 나는 귀담아 들으려 하지 않았다. 그는 목청을 높여 사운각 장단조의 시를 노래하듯이 낭독하였다. 운각은 뒤죽박죽되어 마치 여러 개의 작은 방울이 한꺼번에 울리듯이 공연히 큰 소리만 내고 있었다. 나는 여전히 지나이다의 얼굴만 쳐다보면서 그녀가 마지막으로 나에게 한 말의 뜻을 풀어보려고 애썼다. 혹시 남 모르는 연적이 있어 선수를 쳐서 당신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은 아닐까? 그때 갑자기 마이다노프가 콧소리로 이렇게 외쳤다. 순간 나의 눈이 지나이다의 눈과 부딪히자 그녀는 시선을 떨구고 얼굴을 약간 붉혔다. 나는 그녀가 얼굴을 붉히는 것을 보고 놀란 나머지 등골이 싸늘해졌다. 나는 이미 전부터 질투하고 있었지만 그 순간 그녀는 사랑에 빠졌구나 하는 생각이 비로소 번개처럼 나의 머릿속에 번쩍였다. 아, 어찌해야 좋담. 그녀는 누군가를 사랑하고 있다. 10. 나의 본격적인 번민은 그 순간부터 시작되었다. 나는 이 생각 저 생각을 하고 궁리에 궁리를 거듭했다. 그리고 될 수 있는 대로 그런 내색을 하지 않으면서 지나이다의 행동을 끊임없이 감시했다. 그녀의 마음에 어떤 알 수 없는 변화가 생긴 것이 분명했다. 그녀는 혼자 산책하러 나가서는 오랜 시간 헤매고 돌아다녔고 어떤 때는 손님이 와도 나타나지 않고 몇 시간씩 자기 방에 틀어박혀 있는 일도 있었다. 이제껏 한 번도 없던 일이었다. 나는 갑자기 뛰어난 통찰력을 갖게 되었다. 아니, 적어도 그렇게 된 것 같았다. 저 사나이는 아닐까? 아니, 혹시 이 사나이일지도 몰라. 하고 나는 그녀를 사모하고 있는 사나이들을 하나하나 꼽아보며
마음속으로 이렇게 자문하는 것이었다. 마레프스키 백작, 이렇게 가정한다는 것은 지나이다를 위해서는 수치스러운 일이었지만 이 다른 누구보다도 가장 위험한 인물이라고 마음속으로 단정하자 나는 화가 치밀어 올랐다. 그러나 나의 관찰력은 내 코 앞까지밖에는 미치지 못했으며 또 나의 비밀스러운 정탐은 누구의 눈도 속이지 못한 것 같았다. 적어도 의사 루시는 나의 마음속을 빤히 들여다보는 것 같았던 것이다. 하긴 루신 자신도 요즘에는 전혀 태도가 달라졌다. 그는 얼굴이 야위고 전처럼 곧잘 웃기는 하였지만 그 웃음소리는 어쩐지 공허하고 가시가 돋친 듯 하였으며 솔직하지 못하였다. 자기로서도 어쩔 수 없이 이전의 가벼운 풍자와 꾸민 듯한 냉소는 일종의 신경질적인 발작으로 바뀌어버렸다. 여보게, 자네는 무엇하러 이런 곳을 바쁘게 드나드는가? 어느 날 그는 자세킹 공작 부인의 집 응접실에서 나와 단둘이 있을 때 나에게 이렇게 물었다. 지나이다는 산책을 나가서 아직 돌아오지 않았고 공작 부인은 하녀에게 잔소리를 퍼붓느라 2층에서 버럭버럭 소리를 지르고 있었다. 젊은 시절엔 공부도 하고 일도 해야 할 게 아닌가? 그런데 자네는 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 건가? 내가 집에서 공부를 하는지 안 하는지 당신이 어떻게 아시죠? 나는 이렇게 반박하기는 했지만 그 말에는 허세가 깃들어 있었고 당황하는 빛을 숨길 수가 없었다. 공부를 한다고? 딴 데 정신이 팔려있는 주제에. 그러나 자네와 시비를 벌이고 싶진 않네. 자네만한 나이에는 그것이 오히려 당연하니까. 그런데 자네는 상대를 완전히 잘못 선택했어. 자네는 이 집이 대체 어떤 집인지 알고 있나?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는군요.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그렇다면 더욱 안 되지. 나는 자네에게 충고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네. 우리들처럼 나이 먹은 독신자야 이런 데 드나들어도 상관없지. 우리들은 별일이 없을 테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온갖 일을 다 겪은 사람들이니까 어떤 일이 있더라도 흔들리지 않네. 그러나 자네처럼 살가죽이 얇은 사람에겐 이 집 공기는 해롭단 말일세. 전염될지도 모르니까 내 말을 명심해 두는 게 좋을 걸세. 그건 또 무슨 말이죠? 사실 그대로가 아닌가? 지금 자네의 행동이 옳다고 생각하나? 자네는 지금 자신이 정상적인 상태라고 말할 수 있나? 자네의 그 감정이 과연 자네에게 이롭다고 생각하느냔 말일세. 나의 감정이 어떻다는 것이죠? 나는 말은 그렇게 했지만 속으로는 루신의 말이 옳다고 생각했다. 아, 젊은이, 젊은이. 루시는 이 말 속에 몹시 모욕적인 뜻이 들어있는 듯한 표정을 하고서 말을 이었다. 자네가 그런 연극을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나? 자네에겐 안 될 말이야. 미안하지만 자네 마음속에 있는 것들이 그대로 얼굴에 나타나 있네. 하긴 나 역시 자네에게 이러니 저러니 할 수도 없지. 말하는 나 자신부터 만일. 그는 여기서 이를 악물었다. 자네처럼 미친 사람이 아니라면 이런 곳에 드나들 리가 없을 테니까. 다만 내가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은 자네처럼 똑똑한 사람이 왜 바로 자기 옆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모르는가 하는 걸세. 대체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까? 나는 루신에게 되물으면서 신경을 곤두세웠다. 루신은 동정과 조소가 뒤섞인 표정으로 나의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그렇지만 나도 좋은 사람이 못 돼. 그는 혼잣말을 하듯이 중얼거렸다. 하기야,
그런 이야기를 한들 무슨 소용이 있담. 요컨대 하고 그는 소리를 높여 덧붙여 말하였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여기 분위기는 자네에게 좋지 못해. 지금이야 재미있을지 모르지. 그러나 사실은 그런 게 아닐세. 온실 속에서도 기분 좋은 향기는 나게 마련이네. 그렇다고 해서 그 속에 살 수는 없단 말일세. 알겠나? 내 말 잘 새겨 듣고 가이다 노프의 책이나 읽어보게. 그때 공작 부인이 들어와서 루신에게 이가 아프다고 하소연을 했다. 조금 후에 지나이다도 얼굴을 내밀었다. 이봐요, 의사 선생. 하고 공작 부인이 말하였다. 저 애를 좀 나무라 주세요. 온종일 얼음물만 마시고 있으니 그렇지 않아도 심장이 나쁜데 몸이 견뎌내겠어요? 왜 그런 짓을 하십니까? 하고 루신이 지나이다에게 물었다. 그게 어떻다는 거죠? 어떠냐고요? 감기에 걸려 죽을 수도 있어요. 정말요? 그렇지만 상관없어요. 그럼 팔자라도 되면 좋겠어요. 원 저런. 하고 루신이 중얼거렸다. 잠시 후 공작 부인이 밖으로 나갔다. 원 저런. 지나이다가 루신의 흉내를 냈다. 산다는 것이 그렇게 재밌을까요? 주위를 한번 둘러보세요. 신통한 것이 뭐가 있어요? 당신은 나를 아무것도 모르고 또 아무 생각도 없는 사람으로 아시는군요. 나는 얼음물을 마시는 게 무척 즐거워요. 당신은 순간적인 만족을 위해 일생을 망쳐서는 안 된다고 설교할 수도 있겠지만 나는 이제 행복이니 뭐니 하는 것은 입 밖에도 내기 싫어졌어요. 말하자면 하고 루신이 입을 열었다. 변덕과 고집. 당신은 이 두 마디 말로 족하지요. 당신의 성격은 이 두 마디에 전부 포함되어 있으니까요. 지나이다는 신경질적으로 웃어댔다. 당신 판단은 틀렸어요. 의사 선생님, 미안하지만 좀 늦었어요. 시대에 뒤떨어졌군요. 안경이라도 쓰셔야겠네요. 난 지금 변덕을 부릴 여유도 없답니다. 당신들을 놀려주거나 자기 자신을 우롱한다고 해서 그게 무슨 재미가 있겠어요? 그리고 내가 고집을 부리다니요. 그러고는 갑자기 나를 돌아보면서 쿵 하고 발을 굴렀다. 그렇게 우울한 표정을 하지 마세요. 나는 동정받는 것이 제일 싫으니까요. 이렇게 말하고 그녀는 총총 걸음으로 나가버렸다. 지나이다의 뒷모습을 보며 루시는 해로워. 이런 분위기는 자네에게 해롭단 말이야, 젊은이. 라고 다시 한번 나에게 말하였다. 11. 그날 저녁 자색행 공작 부인의 집에는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손님들이 모여들었다. 물론 나도 그 속에 끼어 있었다. 화제는 마이다노프의 장편시로 옮겨졌다. 지나이다는 진심으로 그 시를 찬양했다. 그리고 마이다노프에게 말하였다. 만일 내가 시인이라면 좀 더 색다른 주제를 선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리석은 이야기일지 모르지만 나는 가끔 이상한 생각이 머리에 떠오를 때가 있어요. 이를테면 이른 새벽에 하늘이 장밋빛이나 잿빛으로 물들어가고 있을 때, 또는 잠을 이루지 못할 때면 말이에요. 예를 들어 나의 경우라면. 그런데 내가 이런 말을 한다고 비웃지는 않겠지요. 비웃다니요? 우리는 모두 똑같이 외쳤다. 나라면. 그녀는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옆으로 조용히 눈길을 돌리면서 말을 이었다. 밤중에 커다란 배를 타고 고요한 강 위에 나와 있는 젊은 처녀들을 주제로 시를 지을 거예요. 달빛이 은은하게 비치는 가운데 처녀들 모두가 흰 옷에 흰 화환을 쓰고 노래를 부르지요. 그래요.
찬송가 같은 노래 말이에요. 알겠습니다. 알고 말고요. 어서 말씀을 계속하세요. 마이다노프는 꿈꾸는 듯한 어조로 재촉했다. 그러다가 갑자기 강 기슭에서 왁자지껄하는 소리와 웃음소리에 이어 횃불이 나타나고 탬버린 소리가 들려오지요. 그것은 바쿠스 신의 여종들이 소리 높여 노래를 부르고 떼를 지어 달려오고 있는 장면이에요. 이런 장면을 묘사하는 것은 시인인 당신이 해야 할 일이지요. 다만 내가 바라는 것은 횃불이 연기를 내며 무섭게 타오를 것과 머리에 쓴 화환 밑에 여종들의 눈이 반짝반짝 빛나고 화환도 거무죽죽한 빛을 띄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호랑이 가죽이나 술잔을 잊어서도 안 돼요. 게다가 금도 많이 써야겠죠. 대체 금은 어디에 쓴단 말이에요? 밋밋한 머리카락을 뒤로 젖히고 콧구멍을 벌렁거리면서 마이다노프가 물었다. 어디에 쓰냐고요? 어깨나 손이나 발, 어느 곳에 나요? 옛날에는 여인들이 발목에다 금고리 같은 것을 차고 다녔다지 않아요? 바쿠스의 여종들은 배에 있는 처녀들을 부르죠. 처녀들은 찬송가를 부르다가 그만둡니다. 노래를 계속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러나 처녀들은 꼼짝도 않고 서 있습니다. 물결은 배를 강 기슭으로 밀고 나가지요. 그때 그 중에 한 처녀가 조용히 일어서는 거예요. 여기 이 장면을 잘 묘사해야 해요. 달빛을 받으며 조용히 일어서는 모양이라든지 다른 친구들이 깜짝 놀라는 모습 말이에요. 그 처녀가 배전을 넘어서자 바쿠스의 여종들은 처녀를 둘러싸고 어둠 속으로 재빨리 사라지는 거예요. 여기서 갑자기 연기가 솟아오르고 모든 것이 연기 속에 뒤범벅되어 버리는 광경을 묘사해야지요. 그러고 나서는 처녀들의 비명소리만 들려오고 강 기슭에는 끌려간 처녀의 화환 하나가 외로이 떨어져 있는. 여기까지 말하고 지나이다는 입을 다물었다. 아, 그녀는 사랑에 빠졌구나 하고 나는 생각하였다. 그것뿐입니까? 마이다노프가 물었다. 네, 이게 다예요. 그것만으로는 완전한 서사시의 테마는 될 수 없지만 하고 마이다노프가 아는 척했다. 서정시의 소재로는 괜찮을 듯하니 당신의 아이디어를 한번 살려보기로 하죠. 로맨틱한 시가 되겠지요? 마레프스키가 물었다. 물론 그렇겠죠. 바이런의 시처럼. 그러나 내 생각에는 위고가 바이런보다 좋은 것 같은데요. 젊은 백작이 무뚝뚝하게 말하였다. 훨씬 재미있으니까요. 위고로 말하자면 인류에 속하는 작가지요. 마이다노프가 대꾸했다. 나의 친구인 돈 코세예프도 스페인을 무대로 한 본인의 작품 엘 트로바도르라는 소설에서 아, 그 의문부가 거꾸로 된 책 말이지요. 하고 지나이다가 마이다노프의 말을 가로챘다. 그렇지요. 스페인 사람들은 그게 몸에 밴 모양이더군요. 그런데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 톤코세예프가 어머나, 당신들은 또 고전주의니 낭만주의니 하는 것을 가지고 말다툼을 하려는군요. 또다시 지나이다가 그들의 말을 가로챘다. 그보다는 뭔가 놀이를 하는 게 어때요? 벌금 놀이를 할까요? 하고 루신이 지나이다의 말을 받았다. 아니, 이제 벌금놀이는 재미없어요. 비유놀이를 하는 게 어때요? 비유놀이는 지나이다가 만든 것으로 무엇이든 하나의 제목을 내놓고 모두들 그것을 다른 것과 비유해서 그중 제일 훌륭한 비유를 생각해낸 사람이 상을 받는 것이다. 지나이다는 창가로 다가갔다. 방금 해가 진 뒤여서 하늘에는 붉고 가느다란 구름이 높이 떠 있었다. 저 구름은 무엇과 비슷할까요? 지나이다가 물었다.
그리고 우리들의 답변은 기다리지도 않고 그녀가 입을 열었다. 나는 저 구름이 클레오파트라가 안토니우스를 맞이하러 갈 때 타고 간 황금 배의 진홍빛 돛과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마이다노프, 당신은 저번에 그런 얘기를 들려주었었죠. 우리는 모두 햄릿 속의 플로니어스처럼 저 구름은 바로 그때의 돛과 흡사하다. 그보다 더 근사한 비유는 어느 누구도 생각해내지 못할 것이라고 단정지었다. 그때 안토니우스는 몇 살이었을까요? 지나이다가 물었다. 분명히 젊었을 거예요. 하고 마레프스키가 한마디 거들었다. 그래요. 젊었어요. 마이다노프가 자신있게 말했다. 그때 루신이 큰 소리로 외쳤다. 실례지만 안토니우스는 40이 넘었었어요. 40이 넘었다고요? 지나이다가 의외라는 듯이 그를 흘끗 쳐다보며 물었다. 비유놀이에 그다지 흥미가 없었던 나는 그들의 대화를 가만히 듣고 있다가 살며시 빠져나와 집으로 돌아왔다. 그녀는 사랑에 빠졌어. 나의 입에서는 무의식 중에 이런 말이 새어나왔다. 그런데 대체 누구를 사랑하는 것일까? 나는 허무감에 휩싸였다. 12. 그러는 사이에 며칠이 지났다. 그런데 며칠 만에 지나이다는 점점 더 이상하게 변해갔다. 어느 날 내가 그녀의 방으로 들어갔을 때 그녀는 의자에 걸터 앉아 뾰족한 책상 모서리에 머리를 기대고 있었는데 갑자기 몸을 일으키는 것이었다. 그런데 그녀의 얼굴은 온통 눈물로 뒤범벅이 되어 있었다. 아, 당신이었군요. 그녀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말하였다. 이리로 와요. 나는 그녀 옆으로 다가갔다. 그녀는 나의 머리 위에 손을 얹더니 느닷없이 머리카락을 움켜쥐고 비틀기 시작하였다. 아야! 나는 그녀의 갑작스러운 행동에 비명을 질렀다. 그래요, 아파요. 그럼 난 안 아픈 줄 아세요? 아프지 않은 줄로 아느냐고요. 네? 순간 나는 그녀가 마치 딴 사람같이 느껴졌다. 그러다 갑자기 그녀는 내 머리에서 뽑힌 머리카락을 보고는 이렇게 외치는 것이었다. 어머나,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야? 가엾은 무시의 볼데마르. 그녀는 뽑힌 머리카락을 조심스럽게 가지런히 모아서 반지처럼 손가락에 감았다. 미안해요. 나도 모르게. 대신 당신의 머리카락을 로켓에 넣어 언제나 가지고 다닐게요. 로켓은 여성용 장신구의 일종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그녀의 눈에는 여전히 눈물이 반짝이고 있었다. 그러면 당신의 노여움은 어느 정도 풀리겠지요. 그럼 오늘은 이만 돌아가 주세요. 나는 집으로 돌아왔지만 집에서는 별로 유쾌하지 않은 일이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마침 어머니와 아버지가 말다툼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어머니는 아버지에게 무언가를 따지고 있었지만 아버지는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냉정하고 점잖은 태도로 침묵을 지키고 있다가 곧 밖으로 나가버렸다. 나는 어머니가 무슨 말을 하는지 잘 알아들을 수가 없었다. 게다가 나로서는 두 분의 싸움에 귀를 기울일 여유가 없었다. 단지 지금도 기억하고 있는 것은 말다툼이 끝나자 어머니는 나를 당신 방으로 불러들여 내가 자세킨 공작 부인의 집에 너무 자주 간다면서 매우 못마땅한 표정을 짓고는 공작 부인은 무슨 짓이든지 다 할 수 있는 여자이니 주의하라고 말했다. 나는 어머니의 손에 키스하고 이것은 내가 어머니의 이야기를 중단시키려고 할 때 쓰는 술책이었다. 내 방으로 돌아왔다. 지나이다의 눈물은 내 마음을 걷잡을 수 없는 혼란에 빠뜨렸다. 나는 무엇을 어떻게 생각해야 할지 몰라 울고만 싶었다. 나는 16살이긴 하지만 역시 어린애에 지나지 않았다. 베로브 조로프는
마치 늑대가 양을 노리듯이 날이 갈수록 더욱 험악한 표정으로 그 엉큼한 백작을 노려보고 있었지만 나는 이미 마레프스키 따위는 염두에도 없었다. 뿐만 아니라 나는 아무것도 그리고 어느 누구에 대해서도 생각하지 않았다. 나는 공상에 사로잡혀 끊임없이 한적한 곳만을 찾아다녔다. 내 마음에 드는 곳은 반쯤 허물어진 그 온실이었다. 나는 곧잘 그 높은 담 위에 올라가서 가장 불행하고 고독하고 슬픔에 잠겨있는 청년처럼 가만히 앉아있곤 했는데 그러노라면 내 딴에도 나 자신이 측은하게 여겨지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 슬픔에 넘치는 감정은 나의 마음속에 만족스럽게 또한 아주 깊이 스며들었다. 그런데 하루는 내가 담 위에 앉아서 물끄러미 먼 산을 바라보며 종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으려니 갑자기 무엇이 내 몸을 스치고 지나가는 것이었다. 미풍 같으면서도 미풍은 아니고 떨림도 아닌, 그러니까 숨결과 같은 것이라고나 할까. 누군가 내게 가까이 오는 직감 같은 그런 것이었다. 나는 시선을 아래로 떨어뜨렸다. 그러자 발밑의 길에 연회색 옷을 입고 장밋빛 양산을 어깨에 걸친 지나이다가 총총걸음으로 다가오는 것이 보였다. 그녀는 나를 보자 걸음을 멈추고 밀짚 모자챙을 치켜 올리면서 비로드 같은 눈으로 나를 쳐다보았다. 대체 그렇게 높은 데서 뭘 하고 있어요? 그녀는 알 수 없는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물었다. 아, 그렇지. 그녀는 뭔가 생각났다는 듯 말을 이었다. 당신은 언제나 나를 사랑한다고 입버릇처럼 말하는데 정말 나를 사랑한다면 어디 내 옆으로 이 한 길로 뛰어내려 봐요. 지나이다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나는 마치 뒤에서 누군가가 등을 밀기라도 한 것처럼 이미 아래로 뛰어내리고 있었다. 담의 높이는 어림잡아 2미터 이상 되었다. 나는 발부터 땅에 닿았지만 충격이 심한 탓에 몸의 중심을 잡을 수가 없었다. 나는 길 위에 쓰러진 채 정신을 잃고 말았다. 잠시 후에 정신을 차렸을 때 나는 눈을 뜨지 않고도 지나이다가 곁에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귀여운 나의 도련님. 지나이다는 나에게 몸을 굽히며 말했다. 그 목소리는 상냥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근심스러운 듯 하였다. 어쩌려고 그런 짓을 했지요? 내 말을 그대로 고지 듣다니요. 나도 역시 당신을 사랑하고 있는데. 자, 일어나세요. 그녀의 가슴은 바로 내 가슴 가까이에서 숨을 쉬고 그녀의 손은 내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러다가 갑자기 그때의 내 심정이 어떠했겠는가. 그녀의 부드럽고 싱싱한 입술이 내 얼굴 전체에 키스를 퍼붓기 시작했다. 그 입술은 내 입술에도 닿았다. 그런데 그때 지나이다는 내가 눈을 뜨지 않았는데도 내 얼굴 표정으로 보아 내가 의식을 회복했다는 것을 알아차린 듯 재빨리 몸을 일으키며 쌀쌀한 어투로 이렇게 말했다. 자, 일어나요, 장난꾸러기. 당신은 철부지로군요. 어쩌자고 먼지 속에 이렇게 누워있죠? 그녀의 말에 나는 벌떡 일어났다. 양산을 집어줘요. 지나이다가 말하였다. 아니, 어쩌자고 이런 곳에 내 동댕이 쳐버렸을까? 나를 그렇게 바라보지 말아요. 그리고 그런 어리석은 짓이 어디 있어요? 혹시 다치지는 않았어요? 아마 쐐기풀에 찔린 정도겠지요? 아니, 그렇게 보지 말라니까요. 안 들리나 보지요? 아무것도 알아듣지 못하나 보군. 대답도 하지 않고. 그녀는 혼잣말처럼 덧붙였다. 자, 어서 집으로 돌아가서 몸이나 깨끗이 씻어요. 그리고 내 뒤를 따라오면 못 써요. 만약 그랬다가는 화를 낼 거예요. 그리고 절대로. 그녀는 말을 끝맺기도 전에 재빨리 저쪽으로 가버렸다. 나는 길 한가운데 쭈그리고 앉았다.
다리가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쐐기풀에 찔린 두 손은 따끔거리고 등은 쑤셨으며 머리는 빙빙 돌았다. 그러나 그때 내가 경험한 행복감은 내 평생에 두 번 다시 느껴볼 수 없는 환희 그 자체였다. 그것은 짜릿한 아픔이 되어 내 온몸에 퍼져나갔고 환희에 찬 도약과 부르짖음이 되어 용솟음쳐 올랐다. 참으로 나는 아직 어린애였던 것이다.